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정말 굵직한 뉴스가 한꺼번에 터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9년 만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담판을 벌였고요.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거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바뀌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요.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중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서 5월 13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건 2017년 이후 무려 9년 만인데요. 14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2시 30분까지 약 135분 동안 인민대회당에서 양자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뭘 논의했느냐? 핵심 의제는 크게 4가지였어요. 무역, 이란, 대만, 그리고 인공지능 위험 관리. 이 4가지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던 거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회담이 훌륭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미국산 대두, 석유, 액화천연가스, LNG를 사겠다고 했고요. 보잉 737 맥스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잉 737 맥스 200대면 대당 평균 가격이 약 1억 달러니까요. 단순 계산만 해도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 규모의 항공기 딜인 거예요. 여기에 대두, 석유, LNG까지 합치면 중국이 내민 구매 카드의 규모가 상당하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걸 진짜 빅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보통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공동 성명이나 공동 발표문을 내는데요. 이번에는 각자 자기 입장만 밝혔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핵심 쟁점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뜻인 거죠. 특히 대만 문제에서 시진핑 주석은 비공개 회의에서 중국의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고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이에요. 이란 문제에서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는데요.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양 정상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한다는 데 동의하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여기가 막히면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거죠. 결국 이번 회담의 본질은 이겁니다. 중국은 대두, 에너지, 항공기 대규모 구매라는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트럼프에게 선물했고요. 미국은 고율 관세와 기술 압박의 강도를 일정 부분 조절하되요. AI 패권 구조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한 거예요. 언론에서는 이걸 관리된 공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서로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양보하고 핵심 이익은 각자 지키겠다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미중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지 않았다는 건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는 일단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에요. 하지만 미국이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건요. 그 사이에 끼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파업 소식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 2개 노조가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 무려 93.1%가 찬성했고요. 파업 참가 신청자만 43,186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왜 무서우냐면요.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 전체 임직원이 약 7만 7천 명인데요. 파업 신청자가 4만 3천 명이 넘으니까 과반이 넘는 거예요. 이 말은 반도체 공장이 실제로 셧다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파업을 하느냐?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성과급입니다. 구체적으로 초과이익 성과급, 영어로 OPI라고 하는데요. 이 OPI의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게 노조의 요구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엄청난 이익을 내면요. 그 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조 입장에서는 그 비율도 낮고 상한선이 있어서요. 아무리 회사가 잘해도 일정 금액 이상은 못 받는 구조인 거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밤새워 일해서 회사에 수십조 벌어다 줬는데요.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DS 부문이 실적 1위를 달성하면 OPI 외에 영업이익의 12%를 재원으로 특별 포상을 지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 중재안을 거부했어요. 12%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로 파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업계 추산으로는 반도체 제조 공정이 전면 중단되면요, 직간접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0조 원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비상관리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에 대비해서 생산량을 미리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한번 멈추면 다시 정상 가동하는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거든요. 클린룸 환경을 처음부터 다시 세팅해야 하니까요.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월 14일에 파업이 발생하면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어요. 긴급조정권이 뭐냐면요, 정부가 파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인데요.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발동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정부가 가만히 있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논란이 있어요. 보수 언론에서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진보 언론에서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요, 과도한 성과주의 보상체계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어요. 이 파업이 실현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잖아요. 여기 공장이 멈추면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서버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결국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뉴스는 미국에서 날아왔는데요.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의 새 의장이 취임했습니다. 케빈 워시가 5월 13일 미국 상원에서 54대 45로 인준되면서요, 제17대 연준 의장에 올랐습니다. 이게 역대 가장 근소한 표차예요.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펜실베이니아의 존 패터먼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5월 15일부터 공식적으로 제롬 파월의 뒤를 이어 연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케빈 워시가 누구냐? 사실 연준에 처음 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죠. 당시 연준 내부에서는 서브프라임 문제의 위험성을 초기에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워시도 그 시기에 이사로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를 지명한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금리 인하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제롬 파월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했거든요. 전례 없는 수준의 정치적 압력이었죠. 그래서 자기 말을 더 잘 들을 사람을 앉힌 거라는 게 시장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워시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환경인 겁니다. 현재 미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3.8%입니다. 이건 거의 3년 만에 최고치예요. 연준의 목표치가 2%인데 5년 넘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중동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했고요. 4월에는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2배로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위해 앉힌 의장이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니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색한 상황이죠. 워시 의장은 한 가지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대규모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AI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면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요. 그러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꽤 낙관적인 전망이긴 한데 지금 당장의 물가를 잡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처방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워시가 인플레이션 측정 방식 자체를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이 물가를 재는 잣대를 바꾸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미국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도 물가 부담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어서요.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됩니다. 결국 워시 의장의 첫 번째 FOMC 회의 결과가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오늘 다룬 세 가지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불확실성이에요. 미중 관계는 관리된 공존이라는 불안한 균형 위에 있고요. 삼성전자는 D-5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요. 미국 연준은 새 의장 체제에서 금리를 올려야 할지 내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진 시점인데요. 저희 이코노클립이 계속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